안녕하십니까. 인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조금 힘을 회복해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는 우리 이사님도 힘이 좀 나시죠? 네, 아무래도 뭐 좀 힘이 더 나죠. 이렇게 장이 안 좋으면 뭐 당연히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는 그 고질적인 문제가 좀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아서 예.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좀 더 많이 달랬으면 네. 합니다. 예, 이번 주에도 일들이 참 많았는데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한번 점검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에 뭐 가장 큰 이슈는 당연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그러니까 미국도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더 떨어지는 상태로 나올지. 그래서 그 7.7% 소비자 물가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무려 7% 예. 그날 급등한 게 좀 큰 역할을 좀 해줬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지수만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체크할 게 금리랑 그 환율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해버렸고요. 달러가 급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40원대까지 네. 떨어지는 그런 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좀 그 흐름들이 좀 계속 이어졌고, 또 거기다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계속 살아있고,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약간 안 좋았던 변수 중에 하나는 그 이 암호화폐 관련해 가지고 예. 이 FTX 그 거래소죠. 여기가 네. 뭐 파산한다, 유동성 위기다. 이래서 또 한번 좀 약간 출렁거렸죠. 예, 출렁거렸지만 그래도 그걸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덮어버렸죠, 사실상.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역시 그 이 암호화폐 리스크 좀 딛고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 또 중간 선거는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아직 그 상원이 명확하게 결정이 안 났어요. 예. 이게 이제 결선 투표까지 결선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의문부로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번 주 물가 지수의 좀 안정 속에 외국인들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정말 모처럼 좀 강세장이 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7.7% 상승. 이게 뭐 제가 볼 때도 가장 큰 호재였는데 네. 이 예상보다 이렇게 좀 낮게 나온 뭐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그 제일 컸던 거는 일단 그 상품이라든가 특히 중고차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 지금 물가 올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구재 소비를 좀 줄이고 있잖아요.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금리 올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중고차 가격이 작년에 엄청 괴롭혔잖아요. 중고차가 너무 올라가서. 근데 이번에 전월 대비해서 중고차 가격도 한 2.4% 정도 떨어져 버렸고, 또 의류라든가 각종 다양한 재화 이쪽이 다 마이너스를 네. 좀 기록을 한 게 좀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론 뭐 서비스 물가 지수는 아직도 높긴 높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번에 좀 특징적이었던 게 그 헬스케어라 그러죠. 이제 예. 의료 지출 이쪽이 좀 물가가 좀 떨어진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 부분이 좀 떨어지면서 물가 안정에 좀 도움을 줬고, 근데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에너지 가격은 사실 전월보다 오히려 좀 올랐거든요. 최근에 좀 그랬던가요? 휘발유 가격도 좀 디젤 네. 가격 특히 많이 올라가지고 아, 에너지 가격은 좀 오히려 전월 대비해서 좀 상승을 했고, 그다음 제일 우리가 우려하는 게 항상 주거비 얘기하잖아요. 예. 렌트비. 렌트비는 더 올라갔어요, 사실. 예, 그래서 이번에 렌트비도 한 0.8% 정도 올랐는데, 근데 이렇게 좀 안 좋은 환경들이 있었는데도 소비자 물가 지수, 특히 근원 물가가 예.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는 게 시장에서는 이제 물가 진짜 피크아웃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 물가는 피크아웃을 인정은 하고 있었죠. 근데 근원 물가는 아니었거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6.3% 네. 작년 이제 동월 대비 올라간 네. 셈인데 시장 예상은 6.5 6.5 였죠. 정도였죠. 네. 이 근원 소비자 물가가 말씀대로 뭐 에너지 이제 식품 재배하니까 네. 뭐 주거나 다른 그런 서비스가 거죠.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왜 이렇게 또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려갔는데 의료비, 의료비. 의료비가 꺾인 게 좀 컸어요. 아, 그게 좀 컸구나. 많이 작용을 했고, 예.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그 항공권인가요? 네. 거기에 항공권이나 여행 갈 때 쓰는 서비스 있죠. 예. 이쪽이 사람들이 이제 지출 여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권 가격 좀 떨어지고 예.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 어떻게 보면 근원 물가에도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나스닥 급등의 배경은 제가 봤을 땐 근원 소비자도 이제는 꺾이는 거 아닐까. 이게 좀 주요한 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향후 미국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지 네네. 않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1.3%더라고요, 10월에. 네. 그런데다가 뭐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 고용 지표도 썩 좋지가 못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가 잡히고 고용도 좀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연준이 긴축 속도를 조절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이게 또 네.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확실히 좀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지표만 봐도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마이너스 1.3% 나오면서 일단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커졌지만 사실 이제 시장이 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인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이거에 후행을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근데 이게 마이너스 같다는 건 중국에 수입하는 제품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국 내 물가에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고 또 연준의 스탠스에도 네. 당연히 그러니까 연준도 지금 계속해서 그동안 너무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아직은 그래도 갈 길 멀다라고 좀 애써 부인은 했지만 다 끝에다 뭘 달았냐면요. 이제 속도를 늦춰야 된다. 예. 이걸 다 멘트를 다 달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미국도 이제 그 긴축의 피크아웃은 좀 시작이 됐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 FOMC에서 뭐 금리 0.5%포인트 올린다. 이게 네. 약간 컨센서스처럼 돼 있고 그리고 내년 2월 FOMC에서 다시 0.25%포인트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 네. 이 정도로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가 되고 나면 이제 약간 금리를 더 세게 올리지 않거나 뭐 네.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정도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셈입니까? 아니면 주가에 반영이 돼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동안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나스닥이 못 올랐어요. 전혀. 예. 그러니까 미국의 다우는 한 저점 대비해서 한 15%나 오르는 동안 나스닥은 겨우 3%에서 그냥 헤맸죠.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이 어쨌든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니까 예상보다 속도는 늦춰도 6%까지 간다. 맞아요. 그런 이야기가 6%까지 있었으니까요.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럼 금리가 어디가 고점인지 명확하게 안 나왔잖아요. 네. 원래는 4.5 예상했거든요. 처음엔. 근데 그게 5 넘더니 뭐 5.25까지 갔다가 이번에는 뭐 물론 거기에 동의 안 하신 분도 많겠지만 한 일각에서는 6% 간다. 예. 이 얘기 나오니까 나스닥은 당연히 더 힘들어지죠. 거기 성장주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나스닥이 힘들었는데 이번에 지금 나온 그 소비자 물가를 좀 보고 나서는 이제 5%는 안 넘길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5.25에서 5에서 지금 한 4.75 정도? 잘하면 또 4.5에서 마감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도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이번 달, 그러니까 그 12월 FOMC에서는 0.5로 올리고 예. 내년에 2월, 3월 두 번 그 구간에서 0.25씩 올려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한 5%까지는 한번 찍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는데 네. 그래도 지금 물가가 좀 안정화되니까 아니다. 5%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4.75도 가능하다. 예.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나스닥 시장이 예. 이제 그거를 좀 뒤늦게 네. 이제 물가를 확인하고 나서 급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근데 그동안 사실 다우에 비해서 못 올랐기 때문에 아직은 뭐 완전히 반영되진 않았다. 예.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추가 상승의 여지가 좀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나스닥이나 네. 성장주들. 그런데 이제 미국 중간 선거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상원, 하원 다 이길 걸로 봤고 그게 되면 이제 뭐 미국의 어떤 재정 확대야 제동이 걸리면서 또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논리로 이제 네. 기대들 컸는데 막상 깨고 나니까 뭐 상원은 지금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하원은 이제 그 공화당이 네네네. 이겼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약간 시장에 도움이 안 되는 편이죠. 사실 이건 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 그냥 명확하게 끝났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 전에 왜 시장이 좀 약하냐면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증시가 한번 확 빠졌잖아요. 그 이유가 결론이 안 났어요. 예. 그래서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지아주에서 지금 뭐 민주당하고 이제 공화당이 결선 투표 이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한 달 후 정도에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간 이제 결과가 안 나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조지아주를 민주당이 이기면 50대 50 딱 똑같은데 네. 그 이제 부통령이 또 예. 캐스팅 보드를 지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이기는 거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근데 아직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좀 우려를 했고 사실 그리고 그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중간 선거 때문에 좀 빠졌다 뭐 이렇게 보신 분도 있겠죠. 물론 영향은 줬겠지만 그날 증시가 나스닥이 한 2% 빠졌을 거예요. 선거 예. 끝나고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암호화폐 거래소 문제. 아. 그게 좀 더 크지 않아요? FTX? 예, 그게 좀 영향을 더 많이 줬지. 중간 선거는 어쨌든 뭐 지금 뭐 민주당이 이기든 누가 이기든 박빙이기 때문에 이 정책적인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좀 시각들이 있어서 어쨌든 시장이 약간 뭐 실망은 했지만 그게 뭐 변수가 돼가지고 증시를 망가뜨렸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원달러 환율도 말씀대로 이제 1,300원대로 많이 내렸는데 뭐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뭐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대부분 동의하는 거 이제 피크아웃은 좀 친 것 같다. 달러가 이제 1,400 그때 한 4, 50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래서 예. 다시 1,400원 이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신용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증권사나 건설사 이게 요즘에 이제 정부가 자금 지원해가지고 좀 안정감을 찾고는 있는데 아직 뭐 급한 불 정도 네. 건 셈이지 완전히 맞습니다. 해소된 건 아니죠. 그리고 또 혹시라도 만약에 미분양 사태까지 퍼져버리면 네.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뭐 환율이 이제 당분간은 1,300원하고 1,400원 사이에서 좀 이게 박스권 등락. 그래서 분명한 건 좀 피크아웃은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달러 강세는 좀 어느 정도 끝은 나는데 그래서 뭐 앞으로 오르고 내림의 이런 좀 변동성은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막 올라가고 환율이요. 추세적으로 막 무너지고 이런 좀 흐름은 좀 당분간은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증권가의 종론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쟁이 끝나면 1,300원이 깨질 수는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물가 10월 물가가 이제 나왔고 9월 물가 나왔을 때는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 이제 10월 물가 나오니까 조금 회복하는 회복하는 모습인데 네. 그 지난 한 달 사이에 그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국내 종목은 어떤 쪽입니까? 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거 한 달 동안 삼성전자입니다. 1.1조 원 샀고요. 삼성 SDI를 9,723억 샀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을 7,897억, SK하이닉스를 5,341억, KTNG를 2,031억, 포스코케미칼을 1,892억, 삼성바이오로직스를 1,721억, 삼성전기를 1,591억, 하나솔루션을 1,503억, 한국항공우주를 1,342억 순매수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가 많았네요, 역시. 네, 많았습니다. 기관들은 한 달 동안에 어떤 종목을 많이 담았습니까? 예, 기관들도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고요. 4,351억 샀고 포스코홀딩스를 2,782억, 네이버를 1,883억, 하나금융지주를 1,639억, LG화학을 1,473억, 셀트리온을 1,177억, 아모레퍼시픽을 1,101억, S오일을 1,075억, NC소프트를 1,003억, 신한지주를 857억 순매수했습니다. 예. 지난 한 달 사이에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어떤 쪽이었습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카카오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3,042억 샀고요. 현대차를 2,742억, 기아를 2,235억, 두산 에너빌리티를 1,177억, 에코프로를 915억, 네이버를 878억, 카카오뱅크를 872억, LG이노텍을 802억, 포스코홀딩스를 718억, 호텔신라를 713억 순매수했습니다. 예. 지난 한 달 사이에 많이 상승한 업종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가장 많이 오른 이제 그 테마는 네옴시티입니다. 예. 이쪽 관련주가 무려 38% 급등을 했고 건설기계 업종이 28% 올랐고요. 2차 전지 섹터가 23%, 의류 업종이 20%, 그리고 전력 설비 업종이 19% 올랐고요. 웹툰 관련주가 18%, 또 원자력 발전이 17%, 가상화폐 관련주가 17%, 미용 의료기기가 16% 올랐고 풍력 관련주가 15%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가 많이 올랐는데 FTX 그 유동수 그 위기는 전부터 좀 올랐었죠, 사실.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셈이네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또 크게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예. 미국 쪽은 좀 타격을 받았는데 네. 그래서 좀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승한 업종 중에서 이제 11월 중순 이후에도 뭐 강세 흐름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쪽은 어떤 분야입니까? 일단은 좀 네옴시티가 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네옴시티가 다음 주에 빈살만 이제 의장이 한국에 오거든요. 왕세자. 왕세자가 예. 오기 때문에 기대감은 살아있는데 아마 근데 오고 나서는 한번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항상 그렇죠. 재료 노출로. 예, 뉴스에 바람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네옴시티가 그냥 일회성 이벤트는 아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흔들림 후에는 또 견조한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좀 한 달 동안 오른 거 중에서 좀 약간 눈에 띄었던 게 제가 봤을 때는 못 오른 거 중에서는 미용 의료기기가 그동안 좀 못 올랐었는데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또 실제로 보니까 그 실적들도 괜찮아요. 뭐 보톡스라든가 이런 또 미용 의료기기 쪽의 실적들이 나쁘지 않아서 좀 상승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번에 어쨌든 그 조지아주에서
상원에서 좀 선전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IRA 좀 동력을 더 얻을 것 같아서 좀 그동안 사실 태양광에 비해서 풍력이 많이 못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풍력주가 이 한 달 동안은 또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번 그 중순 이후에도 조금 더 강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번에 중간 선거하고 또 미국 시험 물가 같은 큰 변수가 지나간 셈인데 네. 연말까지 한 달 보름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이에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뭐 유념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지금 이제 연말까지는 큰 이벤트는 없고요. 이제 약간 이제 이벤트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좀 있고 다음 주에 G20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예. 이제 거기서 미국과 중국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중 관계가 좀 바뀔까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빈사멜 왕세자가 와서 또 어떤 식의 또 사우디랑 네. 뭐 원전 얘기도 나오고 뭐 네옴시티 얘기도 계속 나오니까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 있고 그리고 11월 24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통이 좀 열리잖아요. 예, 예. 그게 중요한 게 이제 미국 물가가 좀 안정화됐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과연 한국은행 총재가 3.5로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이게 스탠스를 또 바꿔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상기가 좀 끝나갈지 예.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2월에는 이제 미국 FMC 한 번 남아 있고 이제 한 번 더 확인할 거는 이제 미국의 물가가 지금 10월 데이터 꺾였는데 12월에는 11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예.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좀 더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최대 좀 악재는 제가 봤을 때는 12월엔 금투세 같아요. 아, 그게 그렇죠. 좀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금투세가 이게 개인 투자 심리에 굉장한 영향을 주거든요. 급투세 이야기는 2부에서 한번 제대로 네,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변수 같습니다. 네. 예, 이현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그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한 세 분이 같이 콜라보로 쓰신 자료인데 공급망 재편 속의 수직 계열화의 힘이라고 2차 전지가 요즘에 화두잖아요. 네. IRA 법안 관련해서 거기 관련돼서 좀 수직 계열화를 좀 완성한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좋은 내용의 보고서예요. 여기에서 많은 또 힌트들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일단 이제 글로벌 자본 및 정책의 거대한 흐름이 배터리 그 공급망을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수직 계열화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한테 의존하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면 LG그룹이 있으면 LG그룹이 내재화하는 거죠. 그냥 이 모든 거를 그런 걸 좀 요구하고 있고 경제 권역별로 공급망을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유럽이면 유럽, 또 거기 미국이면 미국 이쪽에 각각의 그 공급망들을 철저하게 잘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구축에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세 번째가 그런 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본력이 확보된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배터리 공장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2, 3조씩 막 들어가잖아요. 돈 없으면 못 하거든요, 절대. 그래서 그런 자본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기업들이 있다면 굉장히 그 막대한 가치를 앞으로 창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중에서 수직 계열화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게 뭐냐면 요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업스트림이 그 광물부터 시작해요. 리튬, 니켈. 요거 정제하고 요게 업스트림입니다. 네. 그 요걸 가져와서 양극재, 음극재, 뭐 전지박 이런 거 만드고 배터리까지 만드는 게 이제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양극재랑 이런 소재까지 만드는 게 이 중간에 미드스트림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해서 이제 마지막에 조립까지 하는 게 이제 다운스트림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이 업스트림하고 이 미드스트림 같아요. 네. 그래서 미드스트림 쪽에서 이 내재화를 잘한 거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의 양극박, 음극박이 이 6대 소재인데 이거를 내재화하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광물까지 내재화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나 직접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가 광물까지 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장 이제 그 MOU 같은 걸 좀 맺어가지고 가장 이제 그 핵심적인 회사랑 뭐 조인트 벤처 이런 걸 해가지고 협업을 해서 광물을 어떻게든 이제 싸게 조달받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업체들도 한번 주목을 해라. 그걸 2차 계열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계열화는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1차, 2차 계열화를 좀 잘하는 기업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꼽고 있는 기업은요.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 고려아연, 에코프로 BM을 일단은 요 1, 2차 계열화를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다. 이렇게 좀 꼽아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그 수직 계열화 쪽에서 기회를 잡은 회사가 좀 롯데케미칼 같다.
롯데케미칼이 이번에 일진머티리얼즈 인수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장이 좀 뛰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는 북미하고 유럽에서 지금 가장 이런 걸 잘 구축해 놓은 게 LG 에너지 솔루션. 그 삼성 SDI는 유럽 쪽, SKO는 미국 쪽. 이쪽에 권역별로 잘 특화돼서 잘 꾸려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본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장 좀 잘 부합하는 기업이 포스코홀딩스하고요, LG화학, 포스코케미컬,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요 네 개 기업이 방금 말씀드린 이 수직 계열화, 그다음에 아까 그 뭐죠? 그 배터리 그 권역별로 뭐 예. 유럽이면 유럽, 미국이면 미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본력까지 예.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는 게 방금 말씀드린 이 네 종목이 네.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으니까, 사실 지금 이제 배터리 광물도 중요하고 이렇게 된 게 미국 IRA 법안 때문이고, 내년에는 유럽에서 원자재법도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럼 중국 소재를 좀 약간 줄이거든요. 그 유럽의 원자재법 로 네. 머티리얼인가 뭐 그 법 같은 경우도 미국 IRA하고 비슷한 비슷해요. 성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요, 모든 배터리가 거의 다 중국이 들어가요. 그 중국산 소재, 예. 광물. 근데 두 법의 공통점은요, 그걸 좀 줄이자는 거예요. 예. 점진적으로. 뭐 결국 유럽에서도 우리 국내 배터리 업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금융투자세를 하지 말라는 의견보다는